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파일 락킹에 대한 부분인데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여러 프로세스가 파일에 접근할 때 그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를 위해서 파일을 일부 락을 걸고 또 다 사용한 후에는 락을 해제하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락은 어드바이저리 락인데 이 어드바이저리 락은 프로그래머의 책임하에 동작하는 락이고요. flag 함수는 전체 파일에 대해서 락을 걸거나 락을 해제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특히 요 락 그 오퍼레이션 모드가 세 개가 있는데 shared 락, exclusive 락을 걸 수 있고 다 사용한 락은 언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shared 락은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그 리더 프로세서들이 데이터를 리딩할 때 사용하는 락이고, 익스클루시브 락은 한 라이터가 데이터를 갱신할 때 다른 프로세스가 리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직스는 레코드 락이라는 특별한 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레코드 락은 파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락을 거는 기능이고, FCNTL, 파일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그 파일을 연 다음에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고, 여기에 파일 커맨드로 현재 있는 락을 알아본다든지, 그리고 그 락을 설정한다든지, 또 락을 설정할 때 대기 모드를 갖고 락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대기 모드 없이 난 블락킹으로 락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커맨드를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파일의 일부분을 락을 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서부터 얼마나 길이로 어떤 프로세스의 파일을 락을 걸 것인지 이렇게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OS가 전체 그 강제적으로 시스템에서 락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맨더터리 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파일이 맨더터리 락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파일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그 락을 그 락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OS가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어드바이저리 락은 프로그래머의 책임인데 반해서, 그래서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fлаг이나 fcntl 함수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락을 맨더터리로 쓰려면 당연하겠지만 파일 시스템을 현재 파일 락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마운트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부분은 파일 시스템에서 프로텍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프로텍션은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체, 유저죠. 유저와 그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객체들, 객체들을 그 유저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어떤 파일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죠. 어떤 파일들을 누가 서브젝트죠.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건데요. 결국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파일을 read write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게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은 읽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write는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텍션에 의해서 그 관리되는 그런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걸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우리가 ACL이라 그러는데 ACL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capability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CL은 요 밑에 보는 것과 같이
이게 오브젝트죠. 파일 대상이죠. 그 오브젝트마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ACL입니다. 이에 반해서 캐퍼빌러티는 각 유저, 주체에 대해서 그 유저가 어떤 파일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반대로 이렇게 횡축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캐퍼빌러티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둘 다 어떤 테이블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건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캐퍼빌러티는 장점이 한 사람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키 같아 가지고 내가 가진 키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잠깐 넘겨줄 수 있고 그들 사이에 그 캐퍼빌리티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권한을 넘겨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리눅스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O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ACL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ACL을 이용하는 거는 관리하기가 더 쉬워서 그런데 보통 이제 파일과 같은 그 대상, 오브젝트 중심으로 어떤 권한을 승인한다든지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쉽고 그에 반해서 캐퍼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모든 서브젝트들이 갖고 있는 캐퍼빌리티들을 쭉 추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추적한 다음에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서브젝트들이 누구에게 그 권한을 양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관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캐퍼빌리티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자 한편 ACL은 만약에 그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개별 사용자를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갖도록 그리고 이런 방법의 장점은 그 그룹의 어떤 멤버십을 어, 얻거나 또는 멤버십을 잃으면 당연히 ACL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고 잃고 이렇게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또 ACL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일 시스템을 실제 구현하기 위한 내부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일 시스템 구현할 때 일단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들의 오픈 파일들의 정보들을 관리하는 파일 테이블 그리고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파일 시스템 그 구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파일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디렉토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디렉토리는 파일 네임과 메타데이터를 결합한 그 정보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안에는 또 그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 블록들이 어디 있는가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 데이터 블록을 할당하는 알로케이션 방법 그 다음에 그 파일 시스템의 안정성, reliability 그 다음에 성능 이와 같은 이슈들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살펴볼 때 유저의 입장에서 보이는 부분은 파일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허용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디렉토리 트리는 어떻게 외부에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 파일 시스템을 볼 때에는 파일과 디렉토리가 어떻게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가 그 다음에 디스크 스페이스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그 다음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하는 개발자 입장에서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그런 그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우선 디렉토리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고정된 길이를 갖는 엔트리들의 집합, 뭐 테이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엔트리들이 리니어하게 들어가 있는 리니어 리스트죠. 뭐 이거는 우리가 구현하기가 굉장히 쉬운 반면에 거기서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엔트리를 찾아내는데 전체를 다 탐색을 해야 된다든지 또 여러 엔트리들이 만약에 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팅이 돼야 되는데 소팅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서 재저장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리니어 리스트를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에서 배웠던 뭐 B트리라든지 레드 블랙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파일 네임을 입력하면 그 파일이 있는 위치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디렉토리 서치 타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해시 펑션이 어떤 펑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위치로 동일한 파일이 그 할당되는 컬리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컬리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파일들의 수가 만약에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테이블을 확장해야 되겠죠. 테이블을 확장하면 기존에 매핑했던 그 해시 펑션의 대응 관계가 바뀌니까 그걸 다시 리매핑해야 되고 또 동일한 곳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그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체인을 형성해서 해시 테이블을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시 테이블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디렉토리를 구현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일 네임과 그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이 그냥 고정된 길이의 엔트리 안에 똑같이 포함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는 파일 네임은 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또 다른 곳에 존재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포인터나 인덱스로 연결하는 이런 별도의 자료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아이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세 번째 방법은 위에서 본 두 개를 결합한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파일 네임과 그 함께 아주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는 파일 네임과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비교적 덜 그 액세스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위에서 본 요 별도의 자료 구조처럼 이와 같이 구성을 해서 위에 있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이렇게 혼합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디렉토리를 구성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파일의 이름이 굉장히 긴 경우 그거를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와 같이 제한된 길이로 우리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지원할 경우에 요 파일의 길이가 최대 요 크기에 제한을 받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제공하려면 요 후반부에 파일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에 할당해주고 파일의 이름은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일 이름을 직접 여기 적지 않고 해당되는 파일 이름의 위치에 포인터를 갖게 하는 이런 형태로 좀 그 긴 파일이나 또는 파일마다 조금 가변적으로 파일 네임의 길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파일에 할당하는 블락들 우리가 또 파일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가 블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블락들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정보들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방법은 contiguous allocation이라 그래서 연속적인 공간 블락을 파일에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디렉토리 리스트인데, 이 디렉토리 count라는 파일은 시작이 0에서 시작하고 블락의 크기는 2개의 블락을 갖는다. 그러면 0에서 하나, 둘, 이 부분이 카운트의 파일이고, 여기 메일이라는 파일을 보면 19번 블락에서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6개의 블락을 사용한다. 그러면 19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메일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구성하는 블락들입니다. 이와 같이 연속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방법의 일단 장점은 파일들이 연속 공간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액세스하는, 특히 디스크 시크하는 횟수가 굉장히 최소화되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디스크 블락에 접근해서 연속된 공간을 그대로 읽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엔트리가 비교적 심플하고요. 파일 네임, 스타팅 블락, 그 다음에 랭스, 넘버 오브 블락이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것들이 연속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을 액세스할 때 현재 비어있는 공간 중에서 필요한 만큼의 연속된 공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메모리 앨로케이션, 메모리 할당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공간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확인하면 할당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끝까지 스캐닝을 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공간에 할당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우리가 베스트 핏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는 시스템 전체에는 사용이 안 되면서도 어떤 파일도 할당할 수 없는 그런 짜투리 공간들이 남게 되는데, 그게 이제 external fragmentation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었죠? 이제 compaction,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들을 한쪽으로 다시 이동시켜서 큰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동시키는 비용이 적지 않죠. 자, 또 이 문제는 파일 사이즈의 문제가 있습니다. 파일 사이즈는 계속 변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그 파일이 클지, 얼마나 사용할지 그거를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에 사용한다기보다도 처음에 한번 파일 사이즈가 알려지고 이후에 변하지 않는, 예를 들면 CD-ROM 같은 경우 한번 라이트 하는 경우, 그런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이제 개선한 방법이 modified contiguous allocation 방법인데,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필요한 만큼의 처음에 할당을 하고, 만약에 그 할당된 크기보다 더 크면 extent라고 하는 크기에, 정해진 크기인데 extent라고 하는 크기만큼의 크기를 추가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고정된 크기인데, 장점은 이거 앞에 있는 allocation 방법을 거의 그대로 쓰기 때문에 비교적 디렉토리 엔트리가 심플해. name, 그 다음에 starting length, 그 다음에 여기 extent, 이게 나중에 추가되면 그 extent에 해당되는 링크를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extent라는 거는 4KB 8KB 이렇게 크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할당되고 나면 그것이 일부가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extent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이게 internal fragmentation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런 extent들이 만약에 가변적인 크기로 우리가 제공을 한다면 역시 그 extent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떤 external fragm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고 이전에 그 베리타스 파일 시스템이라는 데서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연속된 공간이 아니고 각각 흩어져 있는 블락들을 사용하되, 이것들을 위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에는 파일 네임이 있고 시작하는 블락이 있고 마지막 끝나는 블락에 대한 정보가 있고, 여기 지금 글자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에 이제 시작 블락이 9번 블락이죠. 9번 블락에 가면 다음 여기에 9번 블락의 정보가 있고 끝에 다음 블락이 몇 번 블락인지를 끝에 정보를 갖고 있어요. 여기 1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16이에요. 그 다음에 16으로 가면 다음 블락은 1번 블락이죠. 1번 블락이라는 걸 여기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1번 블락을 찾아가면 또 다음에 블락이 있는데 이거는 10번 블락이죠. 다음 블락은 10번 블락에 가면 또 10번 블락과 함께 25번 블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일단 뭐 앞서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엔트리가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니까 파일 네임, 그 다음에 스타팅 블락, 그 다음에 엔딩 블락, 그 다음에 각각의 블락에서 다음 위치를 가리키도록 한 블락이 있으면 끝에 다음 위치 블락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크기의 블락들이 여기저기 흩어서 존재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링크드 리스트의 형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익스터널 프라그멘테이션은 없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파일이 계속해서 뭐 증가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블락들이 지워져서 감소하거나 이럴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어떤 파일을 액세스하려면 이런 블락들을 차례로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파일을 액세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이게 포인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포인터들이 계속해서 끝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터들이 어떤 오버헤드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4KB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에 사용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데이터가 아니죠. 4KB 마이너스 예를 들면 한 포인트가 4바이트면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구성하는 블락들의 수가 요 숫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의 지수승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 정보가 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일이 이 이후 파일들은 정보가 손실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블락마다 연결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블락이 아니고 이런 블락들을 멀티플로 그룹핑한 이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클러스터 단위로 할당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개선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블락을 한 클러스터로 하면 이 연속된 두 블락 이게 연속 공간이어야 돼. 그 대신에 연속된 두 블락을 쓰고 그 다음에 요 끝에 다음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을 이 안에는 두 블락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블락 매핑 방법이 앞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공간들의 정보들은 연속된 지역에 있는 블락들을 액세스하기 때문에 디스크 탐색 시간이 조금 더 개선되고 그 다음에 포인터도 아까는 매 블락마다 있었는데 이거는 클러스터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내가 지금 예로는 두 블락의 예를 들었지만 보통 네 블락이든지 8블락이든지 이렇게 되면 4분의 1, 8분의 1로 그 포인터에 대한 오버헤드가 줄어들겠죠. 대신에 단점은 요게 이제 할당의 단위이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이 클러스터를 다 채우지 못하는 파일 사이즈일 경우에 인터널 프라그먼트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겠죠. 처음에 개념은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 MS-DOS나 IBM OS2에서 저걸 그대로 쓰지 않고 FAT, 파일 엘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엘로케이션 방법을 좀 개선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FAT는 어떻게 됐냐면 아주 그 파일의 연결 정보만을 담당한 특별한 블락을 하나 둬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파일이 각각의 여기 블락 넘버고 이게 여기에는 블락 넘버입니다. 블락 넘버. 이게 블락 넘버예요, 다. 여기 인덱스가 다 블락 넘버고 어떤 파일이 있고 파일 네임이 있으면 그 파일의 시작 블럭만 여기에 그 기재가 돼요. 그리고 시작 블럭을 찾아가면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다음 연결돼 있는 그 파일과 다음 연결돼 있는 다음 블락 넘버들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음 연결돼 있고 이게 만약에 여기가 -1 이제 끝나면 이 파일은 217, 618, 339 세 개의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말하자면 블락 포인터 정보만 담고 있는 그런 구조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 요 블락 포인터에 해당되는 요 FAT 테이블을 메모리로 한 번에 읽어드리면 아까는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이렇게 찾아가야 전체 블락들의 구성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목요연하게 어떤 블락들이 그 파일을 구성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 액세스, 자기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블락들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이 FAT라는 걸 따로 여기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스페이스의 문제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MS-DOS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IBM OS2에서 사용했던 방법이고 뭐 FAT16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블락 사이즈를 32KB 하면 32KB 곱하기 2의 16승 하면 한 파일이 2기가를 넘지 못하는 그런 제한 속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indexed allocation이라는 방법인데 앞에서도 inode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했었는데 그 파일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 이 메타데이터 안에 그 파일이 사용하는 모든 블락들의 정보를 여기다가 다 표현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각각의 이런 블락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메타데이터 안에 그 파일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요 노드를 inode 또는 인덱스 블락이라고 합니다. inode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이거는 유닉스 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리눅스 시스템에서 모든 파일은 자기 자신의 인덱스 블락을 갖고 있다. 아이노드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디렉토리에 보면 파일 네임이 있고 이 파일 네임 옆에 보면은 인덱스 블락 아이노드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노드의 그 19번 이게 이제 넘버 19에 해당되는 아이노드인데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기본 정보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얘를 구성하고 있는 블락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9번, 16번, 1번, 10번, 25번. 여기 9번, 뭐 16번, 1번 이런 것들이 다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 블락들인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블락 중에는 일부는 직접 데이터 블락의 번호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요게 데이터 블럭인데 이 데이터 블럭은 또 가서 보면 하나하나가 포인터가 돼 가지고 간접적으로 또 데이터 블럭을 가리키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죠? 훨씬 많은 블락들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조금 요 엔티티 하나하나가 직접 가리키는데 여기에 지금 한 블락이 예를 들면 4KB 합시다.
그러면 한 개의 포인터가 4바이트면 4kb에는 1024개의 포인터들을 가리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블락을 통해서 블락을 간접 지정하는 걸 우리가 싱글 인다이렉트, 이런 블락을 2번 걸치면 어떻게 돼요? 2번 걸치면 이게 1024개, 여기 1024개니까 토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터의 수는 1024의 제곱승에 해당되는 수많은 블락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파일이 굉장히 많은 그 블락들을 요구하는 굉장히 뭐 대용량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필요한 블락 수가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경우에 유용하겠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블락들을 뭐 3단계를 거치도록 하면 트리플 인다이렉트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블락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블락들의 다이렉트 포인터를 이용해서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없이 어떤 파일의 그 블락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모든 아이노드들을 다 메모리에 읽어드리지 않고 파일이 오픈된 경우에만 그 해당되는 아이노드를 메모리에 읽어드려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단점은 요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의 오버헤드인데, 그 인덱스 블락들을 우리가 뭐 여러 개를 연결 리스트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인덱스 블락을 멀티 레벨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유닉스에서는 두 가지를 결합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2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블락, 그 다음에 그 12개 이상을 넘는 블락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싱글 인다이렉트, 더블 인다이렉트, 트리플 인다이렉트 이와 같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블락 사이즈가 만약에 4kb다 그러면 4kb고 하나의 그 블락 포인터, 블락 넘버가 4바이트로 표현되는 숫자다 그러면 한 블락 안에는 이런 포인터들이 1024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싱글 인다이렉트는 1024개의 추가적인 블락을 표현할 수 있고, 더블 인다이렉트는 1024의 제곱계 최대, 트리플은 1024의 세제곱계에 해당되는 블락들을 각각 포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한 블락이 4kb인 경우에 모든 포인터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맥시멈 파일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디스크 블락에서 사용되지 않는 프리 스페이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비트맵 또는 비트 벡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 벡터 방법은 우리가 이런 비트들의 열을 가지고 해당되는 어떤 한 블락당 한 비트로 표현을 해서 여기가 비어 있으면 1로, 사용되고 있으면 0으로, 또는 뭐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블락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중에서 처음으로 비어 있는 블락을 찾기 위해서는 이 비트 벡터를 스캐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프로세스에서 제공하는 그 비트를 조작하는 인스트럭션들을 좀 잘 활용해서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고, 근데 이 방법은 그 실제로 비트 벡터 전체가 메인 메모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지만 실제 필요한 프리 블락들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 메인 메모리 오버헤드가 커지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몇 개의 블락들을, 각각의 블락이 아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몇 개의 블락들을 하나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클러스터마다 한 비트씩 설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개선하기도 합니다. 비트맵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블락들을 연결 리스트로 연결을 하는
그런 링크드 리스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요 사실 어차피 요 블락들이 비어있는 블락들이죠. 이 비어있는 블락 안에 다음 블락을 가리키는 정보들을 기록해서 연결을 하는. 주의할 거는 앞에서는 파일들을 구성하는 정보들을 연결 리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블락 포인터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사용이 안 되는 프리 블락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정보들을 어떤 정보들을 적어 놓든지는 뭐 큰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뭐 단점이라면 이 블락들 리스트를 전체를 트래버스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프리 블락을 할당할 때 뭐 전체를 다 트래버스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헤드가 가리키는 곳에 한 블락을 찾아서 할당하고 헤드는 그 다음을 가리키고 이런 용도로만 주로 쓰이기 때문에 한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FAT 방법은 FAT 정보 안에 이런 프리 블락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제공하는 이제 그 아까는 거기에 보면은 보면 할당된 블락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예요? 사용이 안 되는 블락들도 거기에 정보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블락들을 함께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FAT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 블락마다 저런 그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n개의 블락씩 묶어서 그 다음 블락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그 정보들을 이제 관리하는데 특히 그 첫 번째 블락 안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블락에는 지금 프리 블락이니까 비어 있죠. 그렇죠? 그 블락에 그 다음에 비어 있는 n개의 프리 블락들의 정보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9번, 뭐 12번, 17번, 25번 이와 같이 이게 다 프리 블락들의 정보예요.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요 블락들을 찾아가기가 뭐 비교적 쉽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연속된 블락들이 프리인 경우에 이 시작 주소하고 몇 개의 블락이 비어 있는지 카운트를 같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현재 연속된 공간을 할당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리스트의 랭스는 뭐 할당이 되면서 점점 짧아지고 카운트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reliability, 시스템의 뭐 안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이 컨시스턴트한가, 파일 시스템이 정보들이 담고 있는 정보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파일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커널 안에 버퍼 캐시라는 걸 갖고 있고 그 커널 안에 캐시되어 있는 블락들이 그 결국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디스크에 쓰여지는데 주기적으로 쓰여지거나 아니면은 그 블락들이 갱신돼야 될 시점에서 쓰여지는데 만약에 전원이 뭐 불시에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그 캐시 블락이 아직 디스크에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죠? 저 파일 시스템 자체가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컨시스턴트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특히 그런 블락들 중에서 일부가 뭐 아이노드 블락이라거나 또 디렉토리 블락이거나 또는 프리 리스트를 관리하는 블락이거나 이러면은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일 시스템마다 이런 컨시스턴시를 체크하는 그런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뭐 윈도우에서는 스캔디스크 또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파일 시스템 체크 FSCK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부팅할 때 이런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 시스템 체킹할 때 하는 일은 전체 블락들을 쭉 스캐닝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노드들을 읽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블락들의 정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프리 리스트를 살펴봐서 프리 블락들의 정보들을 살펴봅니다. 만약에 이게 컨시스턴트하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서로 컴플리멘터리한 상부 관계 있겠죠. 이게 사용되고 있으면 여긴 당연히 사용이 안 될 것이고, 여기 사용이 안 된다고 돼 있으면 여기엔 지금 해당되는 정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미싱 블락입니다. 예를 들면 2번 블락은 사용되는 블락 정보에도 없는데 프리 블락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 블락을 프리 리스트에 다시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프리 블락 카운트에는 2번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블락이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링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2번 카운트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프리 리스트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듀플리케이트 데이터 블럭 같은 경우는 어떤 블락이 A라는 파일에도 한 블락으로 사용되고 B라는 블락에도 한 블락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블락은 이렇게 카피가 일어나서 각각 그 파일에 존재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블락이 두 개의 파일에 이렇게 공유되는 형태, 이건 정상적인 공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블락은 기본적으로 한 파일에만 소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블락을 하나 다시 카피를 만들고 새롭게 다른 파일에 알로케이트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디렉토리를 쭉 체킹하다 보면 루트에서부터 각각의 파일에 이르는 모든 링크들을 다 이제 따라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노드를 가리키는 파일들이 몇 개 존재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아이노드 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X라는 파일에서도 이 아이노드를 액세스하기도 하고 Y라는 파일에서도 이 아이노드를 액세스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X나 Y는 같은 파일을 가리키는 정보죠. 이때 이 X와 Y를 서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드 링크라고 합니다. 하드 링크. 결국 이 파일들은 이게 하드 링크의 수예요. 각각의 아이노드를 사용하는 하드 링크의 수. 그래서 디렉토리 정보에도 기본적으로 아이노드와 그 하드 링크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수정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종종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널링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킹하는 파일 체킹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파일 시스템 체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파일에 대한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그 변화가 이제 발생했을 때, 파일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로그를 남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파일의 데이터 어느 부분을 라이트했다, 어느 시점에서, 이 로그를 다른 말로 저널이라고 하는데, 이 저널을 별도의 디스크, 기존의 파일 시스템과 다른 별도의 디스크에 기록을 해뒀다가 크래시가 일어나면 일단 저널을 살펴봐요. 저널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작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작업을 다시 언두시키는, 다시 이전으로 복구시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걸 우리가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리눅스에서 보통 리눅스의 익스텐션 3, ext3 파일 시스템이라는 데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 시스템 케이스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대표적으로 유닉스 파일 시스템, 리눅스의 모태가 되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이런 그 디스크 블락들이 있을 때 디스크 블락들의 맨 앞부분은 우리가 부트 블락 또는 부트 블락을 다른 말로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부팅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을 이제 슈퍼 블락이라고 하는 블락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아주 기본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아이노드나 또는 데이터 블락의 프리 리스트, 아까 뭐 얘기했지만 그 비트맵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슈퍼 블락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이노드들의 리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 블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노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파일마다 그 파일에 해당되는 메타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아이노드고요. 아이노드는 각각이 다 동일한 사이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락 같은 경우는 역시 같은 블락, 같은 크기의 블락들로 분할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한 아이노드에서 어떤 블락들을 사용하는지 링크를 갖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한 파일을 위한 아이노드, 뭐 다른 말로 하면 파일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닉스에서 디렉토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시 파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파일이냐면 파일 네임과 그 파일의 아이노드, 그 파일의 정보를 담은 아이노드들의 집합.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트부터 이렇게 탐색을 시작하기 때문에 루트에 해당되는 아이노드는 고정돼 있어요. 뭐 0번 아이노드, 그리고 그 아이노드의 넘버는 보통 슈퍼블락에 기록돼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탐색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이름의 파일들이 같은 아이노드를 가리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하드링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노드는 자기가 몇 개의 하드링크를 갖게 되는지 링크 카운트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아이노드 100번이에요. 아이노드 100번인데 이거는 X라는 파일에서도 또는 Y라는 파일에서도 이 아이노드를 써요. 그럼 X 파일과 Y 파일은 사실은 같은 파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카운트를 둬 가지고 2번이다 하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를 사용하는 파일 네임이 두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파일을 만약에 지우면 일단 링크 카운트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워지면 링크 카운트가 0입니다. 그래서 링크 카운트가 0인 아이노드는 다시 프리 아이노드로 회수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기본적인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초창기에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구현되어 있었는데 그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파일이나 아이노드 정보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탐색하는 디스크 시킹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유닉스 그 이쪽에 일했던 여러 연구자들 중에 BSD 계열의 유닉스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걸 개선한 패스트 파일 시스템 FFS라는 거를 저기 80년대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디스크 스트럭처를 어웨어한,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고려한 그런 파일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고, 기본 철학은 뭐냐면 관련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가까이에 있는 실린더에 배치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스크 그래서 아까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디스크 시크 타임을 줄여서 결국 같은 인접해 있는 실린더의 데이터들을 같이 기록함으로써 디스크 유틸리제이션을 높이고 리스폰스 타임을 줄여보자 하는 게 패스트 파일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리지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문제는 파일들 블락들이 랜덤하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는 게 문제였고, 이거는 파일 시스템이 계속해서 사용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겠죠. 특히 일부 파일들이 지워지는데 지워지는 지역 블락 역시도 랜덤하게 나타나고, 또 파일을 구성하는 블락뿐만이 아니고 그 파일과 관련된 아이노드들도 디스크에 기록이 되는데, 결국은 이 아이노드들도 결국 데이터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오리지널 파일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일을 탐색할 때 어떻게 파일 네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일 디렉토리,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노드 이런 걸 찾아가는데, 아까 봤던 그 디스크 실린더가 있으면 헤드가 이렇게 굉장히 들쭉날쭉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갖는 이제 그런 그 비효율성이 발생하죠. 또 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역시도 같은 실린더에 존재하지 않고 또 아이노드하고 같은 실린더에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게 되고 뭐 이런 그 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요 뒤에 보면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원판이 있고, 이런 원판이 있고, 이 원판 안에 트랙이라는 게 여기에 기본적으로 정보가 저장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트랙은 섹타라는 걸로 또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 한 섹타가 사실은 베이직 유닛이에요. 근데 이게 디스크가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한 트랙이, 같은 동심원을 이루는 트랙이 여러 디스크상에 존재하고, 이거를 같은 동심원을 갖는 트랙들을 모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통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요걸 우리가 그 디스크 암이라고 그래요. 디스크 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걸 요걸 헤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스크를 읽는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일단 그 데이터가 있는 트랙에 갑니다. 트랙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모든 암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가 이곳에 가면 다른 암들, 다른 헤드들도 같은 동심원의 실린더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액세스할 때 다른 것들도 여기를 액세스하니까 요 같은 원통에 있는 것들은 데이터들이 가까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write, 기록할 때 같은 원통 사이에, 같은 실린더에다가 저장을 하면 한 번 움직여서 그 데이터를 같이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게 같은 실린더에 있는 것들, 아까 실린더를 설명했었죠. 실린더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자. 그래서 실린더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린더 그룹을 만들고 디스크를 이런 실린더 그룹들로 파티셔닝을 하는 겁니다. 실린더 그룹으로. 그리고 데이터 블록들은 같은 실린더 그룹에 가급적인 배치되게 하고,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도 역시 같은 그룹, 그 다음에 그 파일들에 있는 아이노드들도 가급적이면 같은 실린더 그룹에 존재하게 해서 여기에 데이터 블록과 아이노드와 디렉토리 정보가 같이 로컬러티를 갖게끔, 우리가 로컬러티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충분히 같은 지역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개선한 파일 시스템이 패스트 파일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